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국세기본법 공부를 하실 때 되게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이 추상적인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법 조문이에요. 앞으로 법에 조세 법률주의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건 이론이거든요. 어찌됐건 세금은 사실 국민의 재산의 일부를 강제로 걷어가고 심지어 안 내면 압류해서 강제로 매각해버리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법에 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세금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그런 그 재산권 침해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를 부과할 때 지켜야 될 원칙, 또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적용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을 법에다 적어놨어요. 그러니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추상적인 거는 잘 안 나와요.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론적인 개념으로는 조세법 총론에서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분해 보세요. 이런 거 정도나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파트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되게 응용 문제다, 실무 같다 하는 것도 다 법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그중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숫자가 좀 나오기가 쉬운데 국세기본법은 숫자보다는 거의 그냥 진짜 법조문 원문으로 나오니까 공부하실 때 처음에 더 어려울 건데요. 얘는 회독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읽는 회독이라고 하더라도 회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근데 회독만 하고 안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암기를 병행하시면서 회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세기본법은 되게 자신감이 정말로 넘치실 겁니다. 선생님 말은 쉽죠? 아니, 내가 많이 봐서 그래. 처음엔 국세기본법이 제일 어렵다고 하다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국세기본법만 나오면 좋겠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특히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 들 건데요. 이걸 자꾸 사례를 본인이 있지도 않은 사례를 만들어서 선생님 그러면 납세자 A가 뭘 탈세를 했는데 B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문장 그대로 이해하고 OX 문제를 맞추실 수 있게 연습만 하시면 돼요. 딱 시험 범위는 제가 정해진 범위, 말씀드리는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세법을 정말 많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이해가 된과 동시에 그냥 실무에서 뭔지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알파벳만 백날 외운다고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독해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골고루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평생 아직까지는 나 죽을 때까지 언젠가 한번 죽기 전에 영어를 잘하는 달인이 돼야지. 근데 아직은 아니거든. 그래서 달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나의 꿈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꿈은 일단 1차적으로 재경관리사 최단기 합격. 2차적으로 세법을 되게 잘하는 사람, 회계도 되게 잘하는 사람. 그러면 실무에서 정말 예쁨 받는 능력 있는 직원이 될 거예요. 시험 같은 것도 그냥 여기 있는 걸 근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우리 여기 보시면 그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국세 부과의 원칙이 4개가 있어요. 몇 개? 4개. 세법 적용의 원칙이 4개. 자, 이름을 그룹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해놓고요.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를 빨간 색깔, 파란 색을 섞어놔요. 그래서 그룹핑을 하는 거. 예를 들어 조세법 총론이다 그러면 보통세하고 목적세 구분해보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듯이 여기도 국세 부과의 원칙하고 세법 적용의 원칙을 그룹을 나눠보세요라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때는 지문이 문장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 옳은 지문. 대신 이쪽 그룹이냐 저쪽 그룹이냐.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 4개를 외우셔야 돼요. 4개 다 외우기 힘드니까 이름은 듣다 보면 객관식에서 뭐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 부과의 원칙 신, 근, 조 4개를 외울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90년대 제가 공부할 때 좀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닌데 웃으면서 얘기할 사례가 아닌데 우리 선생님이 실신근조가 애들이 막 맨날 쪽지 시험 보고 하는데 못 외우니까 자 아파서 실신을 했어. 그래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근조가 좀 너무 이상한 사례죠.
네, 그래서 바로 애들이 단박에 외웠어요. 근조가 뭔지 요즘 학생들도 모르나? 저기 상갓집에 그 하얀색 그 조화. 죄송합니다. 썰렁한 얘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실신, 근, 조는 뭐다? 국세 부가의 원칙이다. 그래서 국세 부가의 원칙이 4개. 실, 신, 근, 조. 이 이름은 그냥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글자로 거의 안 외우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저랑 공부하시는 거는 앞글자 많이 안 해요. 근데 실신근조는 얘가 워낙에 여기 4개, 여기 4개를 나눠야 되는데 생각해갖고는 못 나눠요. 그냥 법의 국세부가의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 신해성실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라고 법에 적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국세부가의 원칙 몇 개? 4개. 4개 이름 말해봐. 실, 신, 근, 조. 실질과세의 원칙. 이제 실질과세의 원칙. 의 원칙은 여러분이 적으시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 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누가 물어보더라고. 세무사님처럼 세법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많이 공부하세요. 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웠느냐. 처음에 나도 공부하기 싫었으니까 안 외워지니까 실신근 좀 못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이랬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방금 뭐 실신해서 뭐 근조가 온다. 이상한 그 썰렁하니 괜히 말해놓고 후회되는 그런 사례를 왜 얘기하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또 외워요. 그래 놓고 라떼는 말이야 우리 남정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 이렇겠지? 아니야 나도 전수 받은 거야. 제가 처음 세법 배울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뭐야 이래놓고 외우기는 되게 잘 외워져. 썰렁하지만 아무튼 그렇고 실신근조 많이 공부하시면요 그냥 쭉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때 가면 시험 문제 풀 때 실신근조 안 해도 바로 그냥 얘는 국세부가의 원칙이다 얘는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가 나오는데 뭐 하려고 힘들게 살아. 그냥 실신근조 외우면 국세부가의 원칙 실신근조 그러면 못 들어본 이름은 이쪽인 거지. 세법 적용의 원칙인 거지. 그래서 세법 적용의 원칙에 뭐가 있냐면 자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거를 방지하세요. 그래서 엄격하게 조세법 총론할 때 잠깐 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해석을 하셔서 재산권을 부당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해석하시고요.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안 된다고 조세법 총론에서 배운 그 내용이고요. 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책 보면 제목이 다 있어요. 재량의 한계, 기업 회계 존중. 그럼 보세요. 얘하고 얘를 그룹핑을 나누라고. 빨간색 파트 4개, 파란색 파트 4개인데 각각 서로 다르다. 국세부가의 원칙 4개, 세법 적용의 원칙 4개로 구분하자. 이름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중에 이제 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유형은 뭐냐면 자 국세부가의 원칙 중에서 지문들로 이제 OX 문제로 들어갈 건데 그중에 이제 얘가 별표 3개짜리고요. 얘가 별표 하나짜리. 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별표 3개짜리고요. 엄격 해석이 별표 한 2개 정도짜리. 이 정도 난이도라고 하면 중요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풀어진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과세 원칙이란 여러분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이 뭘까요?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형식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거. 쉽게 생각해봐. 형식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가 실질과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질과세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 요건을 적용하겠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겠다. 이거고요. 자, 얘는 조세 법률주의가 뭐예요?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 법률의 법률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실질과세 원칙의 유형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A가 돈 벌었는데 B 거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형식을 B 거인 것처럼 만들었지만 사실은 A 거다. 그럼 누구한테 과세해야지? A한테 과세해야지. 그래서 귀속 누구 거냐? A가 세금을 내야 되는 주체냐, B가 세금을 내야 되는 주체냐, 진짜로 돈 번 놈이 누구냐, 사실상의 귀속자라고 하고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필요 없어요. 어찌됐건 귀속이 명의가 형식이죠. 명의가 형식이고요. 일부분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는 얘기는 형식과 실질이 지금 다르다. 그럼 뭐에 따라서 과세해야 되겠다? 뭐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무자로 하여 과세를 하겠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리에 형식상의 소유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진 않죠. 이름 자체가 그냥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인데요. 제가 친구한테 만약에 친구 말고 동생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5억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5억까지는 좀 너무한가? 10억, 그럴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동생한테 사실은 파는 게 아닌데 1억에 팔았다고 거짓말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자, 지금 저 상황을 다 설명드렸어요. 자, 원래는 1억에 팔았다고 거짓 계약 말고 그냥 1억에 팔았다라고 해볼까요? 자기들끼리는 1억에 판 것처럼 딱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양도 매매,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쓰고 이랬는데 시가 10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실질은 9억을 증여한 거예요. 형식은 부동산 매매를 10억짜리 자산이지만 내가 싸게 팔면 어때서 하고 1억짜리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게 형식. 그런데 과세관청에 세무 공무원의 눈으로,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 야, 무슨 소리야. 10억에 팔아서 9억 준 거지. 증여가 9억이 있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거를 귀속에 관한,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이라고 하고요. 거래 내용은 뭐냐면, 자, 이름도 이거지만 과세표준 계산이에요. 금액, 세금 금액. 금액에 관한 규정은요, 소득수익자산 행위 거래의 명칭이나 자, 또는 거래에, 자,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명칭 형식 같은 거고요.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내용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경제적 실질이, 제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거쳐서 거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A가 C한테 싸게 팔고 싶은데, A가 C한테 싸게 팔면 아까 우리 증여다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A가 B를 거쳐서 야, 친구야, 이름 좀 빌려줘. 그래서 A가 B한테 팔고 B가 C한테 싸게 팔았을 때 이게 세금 부담을 탈세라기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이건 뭐냐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 여기도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면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세법에서 엎어버려요. 본인들이 신고를 어떻게 했건.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행위. 양도하고 증여를 했다. 증여하고 양도를 했다. 하지만 걔를 전체 통으로 증여로 보겠다. 통으로 양도로 보겠다. 양도는 돈 받고 판 거. 증여는 공짜로 준 거. 근데 어찌됐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쳤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세법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했어요? 안 돼. 엎어버려. 그래서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3자를 거쳐갖고 세금을 싸게 하려고 조세 회피 행위를 좀 불법으로 약간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를 거쳤다.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거를 원래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에 따라서 과세를 해버리겠다라는 거고 개념이 뭔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식보다는 실질에 우선해서 과세를 할 건데 과세표준 계산이나 귀속은 어렵지 않은데 제3자를 통한 방법 둘 이상의 행위 이거는 그냥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별표친 부분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엎어버릴 거다라는 뜻이에요. 세무조사해가지고 세금 과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놓으세요. 하시고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의를 지키셔야죠. 거짓말 치면 돼요?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납세자도 신의 지키세요. 그럼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도 지키세요. 세무공무원이 A라고 해놓고 갑자기 B로 번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쌍방한, 신성실의 원칙은 중요한 게 뭐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쌍방 적용되는 원칙이고요. 자, 근거과세의 원칙이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그냥 근거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뭐냐면, 납세무자가 세법에 의해서 장부를 비치기 정하고 있을 때에는, 자, 여러분 조사와 결정이 뭐냐면,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를 할 때, 만약에 법에 장부를 작성하라고 하는 게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장부 작성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장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과세했으니까 가산세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도 장부 작성 의무가 부가가치세법 안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게 우리가 배우는 영역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고요. 상속세,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 재산을 공짜로 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라서 걔네들은 장부 작성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금이 아니고 장부가 있어야 세무조사할 때, 장부가 없는데 어떻게 세무조사를 장부로 해요? 장부가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할 때 장부와 증명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사와 결정은 세무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장이랑, 자, 기장이 뭐예요? 기장 뭐예요? 맞잖아. 장부에 기록된 거.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뭐지? 장부를 못 믿겠다. 그러면 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 부분에 한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조사한 사실로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잘못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한 사실, 공무원이 납세자의 신고서와 다르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버릴 수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조사한 사실을 어디다 적는다? 결정서라는 데에 적는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무조사한 근거를 적는 거를 결정서라고 해요. 그럼 결정서는요. 제가 가서 보여달라.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여러분 국세기본법의 대부분의 서류는요. 서류 제출을 할 때나 우리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저한테 보내는 서류는 원래 원칙은 다 문서예요. 뭐든 문서가 원칙인데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문서로 해라. 민원실 가셔서 서류 접수 안 하시면 네가 세무조사 당해서 이번에 세금 내야 되는 그 서류도 못 봐. 이거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이제 국세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납세의무자 대리인도 요구할 수 있고요. 납세 의무자도 요구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 세무사들도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가 있을 때는 결정서를 열람하게도 할 수 있고 복사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등본 초본이 먼저는 필요 없고요. 원본과 일치하는 것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요구가 무슨 요구? 열람 요구. 열람이라든가 복사 등을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는 어떻게 한다? 구술에 의한다. 만약에 얘를 문서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결정서가 대부분의 국세기본법의 서류는 다 문서인데 이때는 구술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그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서명을 안 한다고 해서 연락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서 이거 저 열람 복사해 드릴 테니까 서명해 주세요. 이랬을 때 네가 뭔데 나한테 서명하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서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서명을 싫은데? 내가 왜 서명해야 돼? 내 서류 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라고 적어만 놓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서류를 복사해 갔는지는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위해 필요한 거지 서명을 안 한다고 해서 열람을 못하게 하거나 하진 않아요. 되셨죠? 하시고요. 조세감면은 사후관리인데요. 만약에 제가 그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을 증대시키면 작년 평균 상시고용 인원수보다 올해 제가 인원을 더 채용해가지고 고용이 증대가 되면 청년 1인당 1,100만 원 얼마 이렇게 세금을 깎아줘요. 세금을 많이 깎아줘요. 그런데 그래놓고 딱 세액 공제 받고 바로 미안하지만 잘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후관리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세를 국가가 깎아주면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지 사후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니까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감면의 취지, 고용에 관한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만약에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건 어디다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근데 법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기술의 신에너지 신소재 사업 이런데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세금 얼마 깎아줄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써라. 앞으로 그 중에 반은 세금 깎아준 거에 반은 그런 새로운 재투자에 써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예요. 그래서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걸 안 따랐을 때 추징해버릴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꾸. 제목을 알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국세 부과의 원칙이다. 자, 세법 해석의 원칙은요, 이름으로 세법 해석의 기준. 여러분, 그 세법 해석의 기준이 엄격하게 해석하세요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사실은 넓은 의미로는 세법 해석의 기준이 소급과세 금지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냥 이름을 따로 그냥 외우시는 게 공부할 땐 편해요. 법 조문으로는 얘하고 얘를 묶어서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중요한 소주제로 잘라놨어요. 세법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엄격하게 해석하세요. 그리고 소국과세는 금지고요. 세무공무원 재량 마음대로 부려요? 아니, 한계를 엄수하셔야 되고요. 기업회계는 존중하는데 세법이 우선이다, 기업회계가 우선이다, 세법이 우선이다. 그거를 밑에서 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세법 해석의 기준은 뭐냐면 엄격하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뭐는 안 된다? 유추 해석은 안 된다. 또 확장 해석 조세법 총론에서 배운 거 안 된다. 또 이제 법에서 대통령령이라고 이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할 건데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가지고 위임을 해야지 백지 위임 같은 거 이거 이제 왜 백지수표 같은 거 안 되는 것처럼 백지 위임은 안 된다. 안 되는 거로 그냥 이름을 알아놓으시고요. 자, 세법 해석은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침해하는 걸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 부당침해 금지.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목적성에 비추어 자 결국은 뭐다?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까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적용 범위.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여기서 자, 세법 이외 여기서 말하는 세법은 뭐죠?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했던 세법. 그래서 뭐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등의 개별세법 플러스 5개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법, 처벌법, 절차법 못 빠뜨렸지? 조세특례제한법 이렇게 5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말한 세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 법률 중 국세부가징수감면 또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세법의 국세에 관한 일부, 농어촌 특별세에 관한 규정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관세법에서 세관에서 관세청 밑에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세법 이외의 법률이라고 즉 관세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를 세법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보지 아니한다 그럼 틀려요. 말장난을 좀 치는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세법 해석이라든가 관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세예규라는 말이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예규 심사위원회 이름은 알아놓으세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별표 3개짜리. 이게 이제 소급해서 과세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뜻이 조금 어려워요. 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여러분 여기 여기에 성립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3개. 여기도 성립, 제목이 소급과세 금지니까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맞겠죠. 그런데 이게 성립한 세금에 대해서는 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했어요. 그러면 그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개정됐어도. 만약에 이게 이제 시험에서 성립 대신 확정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서 이 대신 확정으로 맨날 바꿔서 내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기준은 뭐다?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한다. 소급과세는 2024년 1월 1일 날 바꿔놓고 2019년 거 또 적용할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는 가능하다. 이게 이제 통설이에요. 적용 범위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관세법이 아까 엄격 해석이랑 똑같아요.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 부가징수 감면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세법으로 본다. 즉 관세법도 개정되면 관세법의 국세, 부가가치세나 주세나 개별소비세를 걷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관해서 국세에 관한 규정에 대해 관세법에도 역시 소급과세 금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그 안에 있는 관세 이외의 국세에 대해서도 소급과세는 어찌됐건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으로 본다예요.
세법으로 본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입법상의 소극과세 금지. 자, 입법상의 소극과세 금지가 이게 이제 소극과세 금지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소극과세 금지는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시점에 이미 성립한 거는 안 건드리고 아직 성립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만 앞으로 바뀐 세법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을 때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성립 안 된 것들만 새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입법상의 소극과세 금지가 성립 시점 기준으로 입법이 자, 법인세법에 대한 대통령령, 시행령. 이걸 이제 대통령령이에요. 그리고 시행규칙. 이게 국세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쓴 거가 법령이에요. 입법상의 소극과세 금지가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개정되거든요. 그랬을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으로 어떻게 한다?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체크하시고요. 이게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법은 개정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10,000원짜리를 사면서 해피포인트로 2,000원 결제를 하고 나는 카드로 8,000원을 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실무적인 약간 사례긴 한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8,000원으로 할 거냐, 10,000원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옛날에 국세 행정의 관행이 해석을 할 때 야, 10,000원 전부 다야. 왜냐면 물건 판매 금액 자체는 10,000원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2016년에 이제 그 대법원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무슨 소리야, 우리는 8,000원 받았고 2,000원 포인트 결제된 부분 중에서 이제 제3자 포인트 운용 기관이 있었다 그러면 1,500원밖에 안 줬으면 우리는 9,500원 본 건데 9,500원이 과세 표준이고 그만큼만 세금 낼 거야 해서 소송에 붙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2016년에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전에서는 전부 졌다는 얘기예요, 납세자가. 그러다가 2016년 10월 달에 납세자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안 바뀌어도 해석이 바뀌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문에서 야, 그러면 포인트로 2,000원 결제했는데 1,500원밖에 포인트사에서 안 줬으면 500원은 못 받은 돈이니까 걔는 부가가치세 내지 말아라. 이렇게 과세 표준에서 뺀다라는 게 해석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전에 거에 대해서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말하는 입법상의 소극과세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고요. 과세 행정의 관행 또는 해석 상의 소극과세 금지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용어가 성립이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왜냐면 성립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지고 명확하게 글자로 딱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이게 뭐냐면 세법의 국세행정의 관행에 A라는 관행이 있었다. 근데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는 A라는 관행을 적용하다가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2024년부터 B라는 똑같은 사례를 B라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면 이게 이제 A에서 B로 바뀌었으면 그럼 이제 해석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90년대에 한 거 다 털어가지고 B로 과세할까? 그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기존에 A로 한 거는 정당한 거로 보고요. 결론은 뭐다? 자, 새로운 해석, 노란색으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근데 결국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 거죠. 문장의 뒷부분이. 그래서 이걸 행정상으로도 해석, 세법에 관한 과세 관청에, 세무서, 국세청,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할 때 해석을 하는 관행도 바뀌었잖아. A라는 해석에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 A에서 B로 바뀌어도 B로 바뀐 이후에만 B를 적용하는 거고 옛날 거는 안 건드린다. 이 뜻이에요. 두 가지 전부 다 소극과세 금지입니다. 되셨죠? 이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아직은 안 배우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자, 원래 진정소급은 진짜 소급이니까 금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미 성립했으면 소급과세 금지예요. 왜? 입법상의 소급과세 금지가 성립 기준이니까. 근데 부진정 소급이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리가 과세 기간이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과세 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근데 성립 시기가 언제냐면 12월 말일이에요. 그러면 2021년
중간에 7월 1일 날 세법이 개정되어서 A에서 B로 바뀌었다면 B라는 세법은 자, 아직 성립이 도래하기 전이니까 1월 1일부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전부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배인가? 아니, 아직 성립이 안 됐으니까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부진정 소급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말이 어려워요. 교수님들. 부진정 소급의 소급표는 인정된다. 과거로 갈 수 있다. 언제까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래서 법률 시행전부터 시행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로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위배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며 됐어요. 이건 됐어요. 앞에는 어렵고요. 기간과세. 과세 기간이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기간과세 하는 세목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고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미리 적어드리자면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기 전이면 뭐예요? 연도 중에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얘는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니까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간 개시일, 시작 날짜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되셨죠? 그래서 부진정 소급은 인정되고 부진정 소급은 괜찮은 거예요. 가능한 거고 얘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소급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립됐으면 소급과세 금지고요. 부진정소급은 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중에 7월 1일날 세법이 개정됐어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법 적용할 수 있다. 왜? 성립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게 부진정소급이 진짜 소급이 아니니까 날짜로는 거슬러 올라가지만 소급과세 금지 안 된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이 부진정소급 파트고요. 그럼 다 한 거예요. 재량 어떻게 줄 그어놓으세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기업회계 존중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회계 존중하시는데 뒤에 다만 죄송합니다. 자,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세법과 기업회계가 있으면 세법이 우선이에요. 기간과 기한 계산할 때 세법과 민법 규정이 있으면 세법이 우선이거든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에 따르듯이 여기 나의 문장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자 기업회계 존중하세요. 단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세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세법보다 기업회계가 우선이다라는 말은 세법에는 절대 안 나와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이 사실은 그 실질과세 원칙의 경제적 실질이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세무 실무를 7년 8년 하신 분들도 어려워해요. 개념이 되게 어려운데 문장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서 더 어렵거든요. 자꾸 내가 100% 이해해야 외울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이제 있는 문장들이 다 법조문이고 시험 문제는 그거에 근거해서 나올 거예요. 소급과세 금지, 입법상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땡땡 후에 개정되면 소급하지 아니한다. 땡땡이 뭐지? 성립, 확정이 아니고 성립이다. 이런 거를 좀만 연습하시면 여기는 문제 주면 거의 다 그냥 맞춰요.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납세무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